20년 전 갓 태어난 내 손녀를 자네가 버렸단 말인가? 오늘도 3시간밖에 못 잤네. 그래도 출근은 해야지.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윤지연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몇 번째 눈을 뜨는지 세지 않았다. 어차피 잠은 언제나 얕았고 깊이 잠드는 법은 없었다. 고시원 방 2평 남짓한 공간에는 접이식 책상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그리고 편의점 유니폼이 걸린 옷걸이가 전부였다. 창문도 없는 이 방에서 시간의 흐름을 아는 방법은 오직 휴대폰 화면뿐이었다. 지연은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다. 복도 끝 공용 화장실까지 슬리퍼를 끌며 걸었다. 새벽 시간대라 그나마 한산했지만 이따금 마주치는 다른 입주자들과는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모두가 각자의 사정을 안고 살아가는 곳이었고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세면대 앞 거울 속 얼굴은 20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쳐 보였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건조해 갈라져 있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지연은 방으로 돌아와 유니폼을 챙겨 입었다. 파란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이름표를 가슴에 달았다. 윤지연이라는 석자가 플라스틱 명찰 위에 인쇄되어 있었다. 이 이름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누가 지어준 건지, 그런 건 알 수 없었다. 보호시설에서 나올 때 받은 서류에 적힌 이름일 뿐이었다. 가방을 메고 방문을 잠그며 복도로 나섰다. 고시원 건물 1층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11월 말의 서울은 이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 있었다. 지연은 목도리를 더 깊숙이 감아 올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편의점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였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언제나 걸어서 출근했다.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누군가의 귀가길, 누군가의 출근길이 교차했다. 지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며 걸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목소리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세상은 그저 통과해야 할 배경이었고 자신은 그 안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존재였다. 편의점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야간 근무자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인수인계는 간단했다. 재고 확인, 유통기한 체크, 새벽 배송 물품 정리.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섰다. 전임자가 나가고 나면 이 공간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 되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9시간 동안 지연은 이 작은 공간의 주인이었다. 손님은 드물었다. 출근길 직장인 몇몇이 커피를 사가거나 밤샘 작업을 끝낸 대학생이 컵라면을 데워 먹고 가는 정도였다. 지연은 그들에게 기계적으로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 이상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시선이 마주치면 질문이 시작될 수 있었고 질문은 언제나 불편한 침묵으로 이어졌다. 오전 8시쯤 지연은 잠시 틈을 내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데웠다. 직원 할인을 받아도 2,000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그나마 저렴한 한 끼였다. 전자레인지 앞에서 3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지연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 기다리는 사람도 만나러 가야 할 사람도 전화를 걸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편의점 점장과 고시원 관리인, 그리고
몇몇 스팸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었다. 보호시설 시절 함께 지냈던 아이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각자 살아남기 바빴고 서로를 붙잡아줄 여유는 누구에게도 없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밥과 반찬 몇 가지가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담겨 있었다. 지연은 일회용 젓가락을 집어들고 천천히 입에 넣었다. 맛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배를 채우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었다. 먹으면서도 그녀는 계산대 쪽을 힐끔힐끔 확인했다. 손님이 들어오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오전 10시 배송 트럭이 도착했다. 지연은 박스를 날라 진열대를 채웠다. 음료수, 과자, 생필품, 술.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방식으로 물건을 올려놓았다. 허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아프다고 말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대신할 사람도 없었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저 견디는 것이 그녀가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정오가 지나자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들르는 사람들이었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을 사가는 직장인들. 지연은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처리했다. 1,500원입니다. 봉투 드릴까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같은 문장들이 자동으로 입 밖으로 나왔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몸이 반응했다. 오후 1시 교대 시간이 다가왔다. 지연은 계산대를 정리하고 재고 현황을 노트에 적었다. 오후 근무자가 들어오면 간단히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유니폼을 벗어 사물함에 넣고 자신의 외투를 꺼내 입었다. 거울도 보지 않았다. 어차피 볼 것도 없었다. 편의점 문을 나서며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가 또 지나갔다.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길을 걸어 똑같은 일을 할 것이었다. 이 반복 속에서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고통을 불렀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런 감정들을 차단하는 법을 익혔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슈퍼마켓 앞을 지나쳤다. 할인 행사 중인 라면과 계란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이번 주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여유가 없었다. 고시원 월세, 통신비, 교통비를 제하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지연은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게 나았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었다. 좁지만 이곳만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지연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낡은 과자 상자였고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담겨 있었다. 보호시설에서 나올 때 받은 것들이었다. 출생신고서, 사본, 예방접종 기록, 그리고 작은 아기 팔찌 하나. 팔찌는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흐릿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병원 이름인 것 같았지만 정확히 읽을 수 없었다. 지연은 그 팔찌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과거였다. 누가 채워줬는지, 왜 남겨졌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시설 선생님은 말했었다.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부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보호시설에 맡겼는지 그 이유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지연은 팔찌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과거를 파헤쳐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저녁 6시 지연은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 메시지는 없었다. SNS를 켜봤지만 업데이트할 내용도 없었다. 그녀는 앱을 끄고 라면 뚜껑을 열었다. 김이 얼굴을 덮쳤고 순간 따뜻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금방 식어버릴 것이었다. 밤 10시 지연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내일 새벽 4시면 다시 일어나야 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천장을 응시하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 반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고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주말 오후 지연은 드물게 이틀 연속 휴무를 받았다. 점장이 갑작스러운 가족 행사로 자리를 비우면서 시프트가 조정된 덕분이었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막상 빈 시간이 주어지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시원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입주자의 기침소리,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그리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전부였다. 지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평소라면 들여다보지 않을 그 상자가 오늘따라 눈에 밟혔다. 과자 상자 겉면은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보호시설을 나올 때 담당 사회복지사가 건네준 것이었다. 내 거라고 남겨진 것들이야.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잘 간직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20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익숙한 물건들이 나타났다. 출생신고서, 사본 1장, 예방접종 기록부, 그리고 작은 아기 팔찌. 지연은 출생신고서를 먼저 집어들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인쇄된 글씨는 흐릿했다. 성명 윤지연. 생년월일 2005년 3월 12일. 출생 장소 서울 모모병원. 그 아래로 보호자라는 비어 있었다. 대신 보호시설 이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지연은 그 문서를 여러 번 읽어봤지만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 자신이 태어난 병원 이름, 날짜, 그리고 이름. 그것뿐이었다. 누가 이 이름을 지어줬는지, 왜 윤씨 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시설 선생님은 아마 병원에서 임시로 붙여준 이름일 거야라고 했었다. 그 말은 지연에게 깊은 공허함을 남겼다. 자신의 이름조차 누군가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니. 다음으로 예방접종 기록부를 펼쳤다. 생후 몇 개월 단위로 접종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BCG, 소아마비, DPT. 날짜와 함께 병원 도장이 찍혀 있었다. 지연은 그 기록을 보며 생각했다. 그때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보호시설 직원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 기록은 침묵했고 지연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기 팔찌를 집어들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과거였다. 팔찌는 연한 분홍색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표면에는 검은 잉크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잉크가 번지고 희미해져 정확히 읽기 어려웠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글자는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모모병원 그리고 그 아래로 숫자 몇 개. 지연은 팔찌를 창가빛에 비춰보았다. 각도를 바꿔가며 글씨를 해독하려 애썼다. 성병원인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숫자는 2005.03까지는 읽혔지만 그 뒤는 알 수 없었다. 아마 자신의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왜 이 팔찌가 남겨졌는지, 누가 보관하라고 한 것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지연은 팔찌를 손목에 대어 보았다.
당연히 아기 사이즈라 끼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플라스틱 고리가 한때 자신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다. 20해 전 갓 태어난 자신은 이 팔찌를 차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떼어내 보관했다. 왜? 무슨 이유로?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성병원을 검색해봤다. 여러 병원이 나왔다. 성모병원, 성심병원, 성가병원.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출생신고서에 적힌 병원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서울병원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명칭은 지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감춘 것처럼. 지연은 상자를 덮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이 물건들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바꿔주지 않았다.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낸들 그들이 자신을 찾아올 리도 없었다. 20해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였다. 지연은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잊고 살자. 어차피 중요한 건 지금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알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알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다. 단서는 너무 적었고 시간은 너무 많이 흘렀다.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을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지연은 상자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두면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아기 팔찌가 계속 떠올랐다. 분홍색 플라스틱, 흐릿한 글씨, 그리고 알 수 없는 과거. 그것은 마치 풀리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었다.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높은 담장 너머로 저택이 보였다. 정원은 잘 가꿔져 있었고 현관 앞에는 고급 세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이곳은 윤태식의 집이었다. 은퇴한 운송회사 창업주, 그는 이 저택에서 혼자 살았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리고 손녀는 그 역시 같은 사고로 사라졌다고 믿어왔다. 태식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3월 12일 그날이 다시 돌아왔다. 매년 이맘때면 그는 같은 기분에 빠졌다. 손녀의 생일. 살아있었다면 20살이 되었을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사망 진단서, 그리고 작은 납골함. 그것이 전부였다. 태식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첫 장에는 아들 부부의 사진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배는 불러 있었다. 임신 8개월 무렵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님, 곧 손녀를 안겨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었다. 태식은 그때의 기대와 설렘을 잊을 수 없었다. 첫 손주, 그것도 손녀라니. 그는 벌써부터 이름을 지어두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들 부부는 병원으로 가던 중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다. 트럭과의 충돌이었다. 아들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며느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태식은 그날의 혼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했다.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의사를 붙잡고 물었다. 제 며느리는요? 아기는요?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왕절개로 아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진 말들은 태식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며느리는 출혈이 심해 수술 중 사망했고 아기는 미숙아 상태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하지만 며칠 후
병원 측은 아기가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고 통보했다. 태식은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까지 잃었다. 장례식은 합동으로 치러졌다. 작은 관 3개가 나란히 놓였고 태식은 그 앞에서 무너졌다. 아내는 그의 곁에서 함께 울었지만 그녀 역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몇 년 후 세상을 떠났다. 태식은 홀로 남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태식은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뗐다. 실무는 믿을 만한 부하 박진수에게 맡겼다. 진수는 태식의 오른팔이었고 회사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동료였다. 태식은 그를 믿었고 모든 것을 일임했다. 자신은 그저 저택에서 시간을 보내며 과거를 되새기는 일만 반복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태식은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손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했지만 당시 병원의 설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아기를 직접 본 적도 없었고 사망 진단서도 간단한 서류 한 장뿐이었다. 장례식 때 관 안에 든 것은 작은 인형이었다고 들었다. 시신 훼손을 우려해 직접 보지 못하게 했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당시엔 받아들였다. 태식은 서재 책장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고 당시 병원에서 받은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사망 진단서, 출생 증명서, 그리고 몇 장의 메모. 그는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다. 출생 증명서에는 여아 2005년 3월 12일 출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름란은 비어 있었다. 사망 진단서에는 호흡 곤란으로 인한 사망 2005년 3월 1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태식은 그 서류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빠진 것 같았다. 병원 기록이라면 더 상세해야 하지 않을까? 담당 의사 이름, 간호사 서명, 구체적인 사망 원인. 하지만 이 서류들은 너무 간결했다. 마치 급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였다. 태식은 불안한 마음에 당시 병원에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 기록이 남아있을까? 그는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2005년 3월 우리 손녀가 태어났던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해봐. 가능하다면 당시 담당 의료진 명단도 구해줘.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며칠 후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다. 회장님, 병원 측에서 협조가 어렵다고 합니다. 20년 전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되었다고 하네요. 태식은 미간을 찌푸렸다. 의료 기록을 그렇게 쉽게 폐기해? 비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법적으론 10년만 보관하면 되니까요. 태식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하지만 더 파고들 방법이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사진첩을 덮었다. 아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손녀는 정말 죽은 걸까? 아니면...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병원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 사망 진단서도 있고 장례도 치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의문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 태식은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 회사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가끔은 중요한 자리에 얼굴을 비춰야 했다.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다. 미팅은 2시간 정도 이어졌고 태식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집으로 바로 모실까요?
비서가 물었다. 태식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잠깐 커피 한잔하고 싶네. 근처에 조용한 곳 없나? 비서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이 근처엔 대부분 프랜차이즈 카페뿐인데요. 아, 저쪽 골목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긴 합니다. 차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오피스 빌딩 뒤편의 주택가였다. 카페는 1층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임시 휴업이네요. 비서가 말했다. 태식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건너편에 작은 편의점이 보였다. 저기서 사 마실까? 태식은 차에서 내렸다.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그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올게. 차에서 기다려. 비서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은 빗속을 천천히 걸어 편의점으로 향했다. 자동문이 열리며 전자음이 울렸다. 어서 오세요.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태식은 고개를 들어 카운터 쪽을 봤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태식은 커피 진열대로 걸어가 캔커피 하나를 집어들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다가갔다. 1,500원입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찍으며 말했다. 태식은 지갑을 꺼내 카드를 건넸다. 그때 직원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순간 태식의 손이 멈췄다. 그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아니, 본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다. 하지만 태식은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눈매, 코, 입술의 곡선. 그 모든 것이 묘하게 익숙했다. 그는 머릿속을 빠르게 뒤졌다. 어디서 본 얼굴이지?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직원은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태식은 멍하니 영수증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면서도 계속 그녀를 쳐다봤다. 직원은 이상하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무언가 더 필요하신가요? 태식은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 괜찮아. 그는 서둘러 편의점을 나섰다. 차로 돌아온 태식은 조수석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태식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야.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태식은 그 직원의 얼굴을 떠올렸다.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친척 중에 비슷한 사람이 있었나? 아니면 회사 직원 중 누군가의 가족?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서재에 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식은 서재로 향했다. 사진첩을 꺼내 펼쳤다. 며느리의 사진을 찾았다. 그리고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닮았다. 아니, 너무나 닮았다. 편의점 직원의 얼굴과 며느리의 얼굴. 특히 눈매와 코 라인이 거의 일치했다. 태식은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우연일까? 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엔 너무나 또렷한 유사성이었다. 그는 다른 가족 사진들도 펼쳐봤다. 아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 편의점 직원에게서는 그 흔적도 보였다. 턱선은 아들을 닮았고 이마는 자신과 비슷했다. 설마.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손녀는 죽었다. 병원에서 그렇게 확인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니면 뭔가 숨겨진 사실이 있다면? 태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내가 들른 편의점, 거기 직원 정보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비서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이야. 부탁하네. 며칠 후 비서로부터 간단한 보고서를 받았다. 윤지연, 20세, 편의점 야간 근무 직원. 보호시설 출신, 현재 고시원 거주. 태식은 그 보고서를 보며 손이 떨렸다. 윤지연. 성이 윤 씨였다. 그리고 나이는 20살. 2005년생이라는 뜻이었다. 손녀가 태어난 해와 정확히 일치했다. 태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다. 나이, 성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출생 기록, 보호시설 입소 경위, 그리고 가능하다면 DNA 검사.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내 손녀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 젊은 여성에게 그런 말은 너무 충격적일 것이다. 게다가 만약 잘못된 추측이라면 태식은 신중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편의점 직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느리의 사진이 겹쳐졌다. 만약 정말 내 손녀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20년 동안 잃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그동안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했을까? 누가 무슨 이유로 그 아이를 숨긴 걸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아이는 혼자 고시원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며 살고 있다. 태식은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태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2005년 3월 서울 지역 병원들의 출생 기록을 전부 확인해봐. 특히 우리 며느리가 입원했던 병원 기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비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병원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돈을 써서라도 해.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최대한 알아봐. 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비서는 더 이상 반론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태식을 찾아왔다. 회장님, 병원 측에서 일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태식은 파일을 받아들며 물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기록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출생 당일부터 사흘간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요. 병원 측은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그는 말을 멈췄다. 내 생각엔? 태식이 재촉했다. 의도적인 누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특정 기간만 비어 있거든요. 태식은 파일을 펼쳐봤다. 비서의 말대로 2005년 3월 12일부터 15일까지의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그 전후 기록은 멀쩡한데 말이다. 태식은 페이지를 넘기며 자세히 살펴봤다. 출생 시간은 기록되어 있었다. 2005년 3월 12일 오전 3시 47분. 하지만 아기의 상태, 담당 의료진, 보호자 정보는 전부 공란이었다. 그리고 3월 16일부터 갑자기 사망 처리됨이라는 메모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 시간, 담당 의사 서명 없이. 이게 정상적인 의료 기록인가?
태식이 물었다.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신생아 기록은 시간 단위로 체크됩니다. 체온, 체중, 수유량, 호흡 상태 등. 하지만 이 기록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던 아이처럼 처리됐다는 거지. 태식은 책상을 탁 쳤다. 병원 원장을 만나고 싶네. 당장 약속 잡아줘. 하지만 병원 측은 완강했다. 원장님께서는 은퇴하셨고 당시 담당 의료진도 대부분 퇴사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서가 전해주는 병원 측 답변이었다. 태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설조사기관에 의뢰했다. 2005년 3월 이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와 간호사 명단을 구해줘.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들을 찾아내. 조사기관은 일주일 만에 결과를 가져왔다. 명단에는 12명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그중 5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3명은 이미 사망했다. 남은 4명 중 1명을 겨우 찾아냈다. 당시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였던 50대 여성이었다. 태식은 직접 그녀를 만나러 갔다. 조그만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태식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며느리의 사진이었다. 이분 기억하십니까? 2005년 3월에 귀 병원에서 출산하셨습니다. 간호사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분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시는군요. 태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 손녀는 정말 죽은 겁니까? 간호사는 손을 떨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때 갑자기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무슨 지시요? 신생아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지시였어요.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따를 뿐이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른 곳이라니 어디로? 태식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건 저도 정확히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시설이라고 들었어요. 아기가 보호자 없이 태어났고 인계할 가족이 없다는 서류가 있었대요. 그래서 정부 기관으로 넘겨졌다고. 태식은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요? 보호자는 저였소? 제가 병원에 있었단 말이오. 하지만 서류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다. 교통사고로 산모와 아버지가 모두 사망했고 병원 전체가 혼란스러웠어요. 그 와중에 누군가 서류를 조작했을 수도.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병원장 측근 중 누군가가 개입했을 거라는 소문은 있었어요. 당시 병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뭔가 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태식은 카페를 나서며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녀를 숨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20년간 보호시설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즉시 변호사를 불렀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 기록 조작, 신생아 유기, 모든 가능한 혐의를 다 찾아내. 변호사는 난색을 표했다. 회장님, 20년이 지난 사건이라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소시효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진실을 밝혀내야 해. 태식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윤지연을 직접 만나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어떻게? 한편 지연은 자신에게 닥쳐올 변화를 전혀 모른 채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고시원 앞에서, 편의점 근처에서 낯선 차들이 서성이는 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넘겼다. 어느 날 편의점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명함을 내밀었다. 실례합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당황했다.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변호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무 끝나고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지연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근처 카페에서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이게 뭐죠? 지연이 물었다. 당신의 출생 기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병원의 기록 조작, 그리고 윤태식이라는 남자. 지연은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재벌 집안의 손녀라는 말씀이세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겁니다. 윤태식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20해 동안 고아로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누군가의 가족이라니 현실감이 없었다. 변호사는 명함을 남기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준비되면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가 건넨 명함은 며칠째 지연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다. 꺼내볼 때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재벌가의 손녀라는 말, DNA 검사, 윤태식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지연은 그 명함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편의점 근무는 여전했다. 새벽 5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과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점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지연 씨, 이번 주부터 근무 시간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점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지연이 물었다.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야간 근무를 줄이래요. 점장의 설명이었지만 지연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웠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추가 근무를 부탁했던 점장이었다. 그럼 제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 3일로 줄어요. 그것도 낮 시간대로. 점장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연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주 5일 근무도 빠듯한데 주 3일로 줄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점장님, 그건 너무. 지연이 항의하려 했지만 점장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본사 결정이니까. 지연은 그날 퇴근 후 다른 편의점에 이력서를 넣으러 다녔다. 하지만 어디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금은 인력이 충분해서요. 경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절의 이유는 각양각색이었지만 지연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평소라면 경력 6개월이면 충분히 채용될 만한 조건이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점장이 지연을 따로 불렀다. 지연 씨, 미안한데 본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지연은 귀를 의심했다. 해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경영상 이유라고만.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점장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본사 결정을 내가 번복할 수는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편의점을 나섰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공고는 없었다. 대부분 경력직을 원했고 신입을 뽑는 곳은 급여가 너무 낮았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명함이 만져졌다. 변호사의 명함. 이것 때문일까? 지연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를 만난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다. 근무시간 축소, 구직 거절, 그리고 해고. 우연치고는 너무 연속적이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누가 왜? 다음 날 지연은 고시원 관리실로 호출을 받았다. 주인 오미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지연 씨 앉아요.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오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월세 연체된 거 알죠? 네, 이번 달 말까지 꼭 드릴게요. 지연은 급히 대답했다. 실제로 편의점 해고로 인해 이번 달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상태였다. 오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겠대요. 월세를 30% 인상하고 3개월치 선납을 요구하는데 30%요? 지연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현재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30% 인상이라니. 다른 입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만. 그 말에 지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자신만 타겟이 된 것이었다. 왜 저만? 지연이 물으려 했지만 오미정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몰라요. 건물주가 갑자기 연락해서 당신 방만 조건을 바꾸라고 하더라고. 거절하면 계약 해지하겠대요. 오미정은 미안한 표정이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줘요. 조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오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다. 일자리도 잃고 이제 집마저 잃을 위기였다. 20살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니.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 저녁 지연은 보호시설 시절 친했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지연이야. 상대방은 반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 있어? 지연은 최근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언니는 한참을 듣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누가 너 뒤조사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지연이 반문했다. 요즘 그런 일 많대. 특히 재벌가 같은 데서 불편한 사람 있으면 조용히 압박 넣는 경우. 언니의 설명에 지연은 식은땀이 났다. 변호사가 말했던 윤태식, 그리고 재벌가. 혹시 그쪽에서 자신을 방해하는 걸까?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지연이 물었다. 글쎄, 여러 이유가 있겠지. 내가 나타나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산 문제라든지. 언니의 말은 지연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줬다. 만약 자신이 정말 재벌가의 손녀라면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겐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명함을 다시 꺼냈다.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변호사가 받았다. 여보세요? 저 윤지연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 지연 씨. 연락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는 반가운 목소리였다. 지연은 최근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다. 해고, 월세 인상, 구직 거절. 변호사는 심각하게 들었다. 누군가 당신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히 없는데. 지연이 대답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합시다. 내일 시간 되십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고급스러운 빌딩 20층에 위치한 법무법인이었다.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던 지연은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중년 남성도 앉아 있었다. 지연은 그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챘다. 편의점에서 봤던 그 사람, 윤태식 회장님입니다. 변호사가 소개했다. 태식은 일어나 지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태식은 지연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 제 탓일 수도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제가 당신을 찾기 시작하면서 누군가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요? 지연이 물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마 회사 내부 사람일 겁니다. 당신의 존재가 불편한 사람.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윤 회장님 회사는 현재 박진수 부회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연 씨가 정식으로 손녀로 인정받으면 상속 구도가 바뀔 수 있죠. 지연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는 상속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제 삶이나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태식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쪽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위협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연이 물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일단 DNA 검사를 진행해서 혈연 관계를 확정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당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누가 방해하는지 증거를 확보하고.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복잡해요.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덮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이런 상황에 빠뜨려서. 하지만 제발 도망치지 말아요. 20년 만에 찾은 손녀를 다시 잃고 싶지 않습니다. 지연은 태식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자신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고아에서 재벌가 손녀로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회의실을 나서며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변호사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지연은 거절했다. 제 방에서 지낼게요. 도망치는 것 같아서 싫어요. 태식은 안타까워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비서를 통해 조용히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날 밤 지연은 고시원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20해 동안 혼자였던 자신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자신을 없애려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변조된 목소리로 말했다.
윤지연 씨죠? 당신이 어디 소속인지 잘 알고 있어요.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을 겁니다. 지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세요?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다. 방금 협박 전화 받았어요. 답장은 곧 왔다. 번호 저장해 두세요. 경찰 신고 준비합니다. 지연은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뛰었다. 이 모든 게 자신이 선택한 길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사흘 후, 태식은 회사 이사회에 소집되었다. 은퇴한 지 오래였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중요한 안건에는 참석해야 했다. 회의실에는 이사진 10명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박진수도 있었다. 진수는 태식을 보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진수. 태식은 짧게 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회의는 정기 실적 보고로 시작되었다. 진수가 발표를 맡았다.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신규 사업 부문도 순조롭게. 그의 설명은 유창했고 숫자는 인상적이었다. 다른 이사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태식은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지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누군가 그 아이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우가 이 회의실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태식은 진수를 비롯한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회의가 끝나고 태식은 진수를 따로 불렀다. 진수, 잠깐 얘기 좀 하세. 둘은 회장실로 이동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아 태식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근 회사에서 특이한 움직임 없었나? 진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특이한 움직임이라고 하시면 누군가 사설조사기관을 고용했다든지 외부 인물을 감시한다든지. 태식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진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는 한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진수의 표정에서 거짓말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혹시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찾고 계신 겁니까?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 진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누군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야.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 알고 있다는 듯했다. 태식은 불안감을 느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지만 최근의 사건들을 겪으며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회사를 나서며 태식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박진수 부회장의 최근 동선을 조사해봐.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부회장님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태식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한편 진수는 회장실을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냈다.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가서 번호를 눌렀다. 상대방이 받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이 눈치챈 것 같다. 조심하도록 해. 상대방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진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진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결단.
20년 전의 선택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되십니까? 지연은 긴장하며 대답했다. 지금 갈게요. 그녀는 서둘러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변호사와 태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이 들어서자 둘은 일어섰다. 변호사는 봉투를 건넸다. 검사 결과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서류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친자 확률 99.99%. 지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태식을 바라봤다. 태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말 제 손녀가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20년간 고아로 살았던 자신에게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긴 것이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위험에 처하면 제게 연락해 주세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할게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호적 정정, 상속권 확인,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리고 20년 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누가 왜 당신을 숨겼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지연이 물었다. 과거는 그냥 묻어두면 안 될까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당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지연은 태식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린 기분이었다. 단순히 가족을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20년 전의 범죄,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방해 공작. 그녀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호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호할 겁니다. 경호원도 배치하고 안전한 거처도 마련할 수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 방에서 지낼 거예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태식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고집이 세군요. 며느리를 닮았어. 그 말에 지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식은 눈을 감고 추억을 떠올렸다. 따뜻하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처럼.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태식은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교통사고로 잃었다는 사실은 슬펐지만 그들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법무법인을 나서며 지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20해 만에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누가 자신을 숨겼는지, 왜 지금도 방해하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뒤를 힐끔 돌아봤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거리는 한산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방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태식이었다. 무사히 도착했나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걱정 마세요. 경호원을 고시원 근처에 배치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태식의 배려가 고마웠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침대에 누웠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DNA 검사 결과 할아버지라는 존재,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모든 것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일주일 후 검찰이 움직였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2005년 신생아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병원장과 관련 의료진, 그리고 행정 담당자들이 소환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신생아 뒤바뀜 사건, 재벌가 손녀 생존 확인. 태식의 저택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태식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믿었던 손녀가 살아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에 협조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결연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당시 병원장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누군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신생아의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회사 내부 인물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박진수가 소환되었다. 그는 검찰 조사실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검사가 물었다. 2005년 3월 윤태식 회장의 손녀 출생 당시 어디 계셨습니까? 진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대답했다. 회사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해외사업부 이사였고 출장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죠. 병원과 접촉한 적 있습니까? 검사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왜 제가 병원과 접촉하겠습니까? 검사는 서류를 꺼내 보였다. 2005년 3월 14일 당신 명의 계좌에서 2억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그 돈의 행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개인적인 투자 자금이었습니다. 검사는 비웃었다. 투자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당시 병원장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것도 투자입니까? 진수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손녀가 살아있으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속 문제였습니다. 회장님에게 직계 후손이 없으면 제가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검사는 고개를 저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회사를 차지하려 했단 말입니까?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당시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선 안정적인 경영권이 필요했고 변명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조사 결과는 곧 언론에 공개되었다. 박진수가 신생아를 보호시설로 보내고 사망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20년간 그 진실을 숨겨왔다는 것. 여론은 들끓었다. 재벌 2인자의 충격적 범죄, 20년간 숨겨진 손녀, 보호시설에서 자라. 태식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20년 넘게 믿어온 동료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다. 그는 즉시 진수를 만나러 구치소로 향했다. 접견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랬나?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내 손녀의 20년을 빼앗아 놓고 죄송하다고? 태식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당시 저도 절박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고 회장님은 은퇴를 고려하고 계셨죠.
저는 제가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를 버렸단 말인가? 태식은 주먹을 떨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나? 보호시설에서, 고시원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며 진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다. 태식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다시는 보지 말세.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태식은 접견실을 나서며 깊게 한숨을 쉬었다. 20년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허무했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한편 지연은 언론의 관심 속에 살아가야 했다. 기자들은 고시원 앞에서 대기했고 편의점 앞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그녀는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태식은 그녀를 저택으로 초대했다.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지요. 지연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 넓은 정원과 고급스러운 저택은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너무 달랐다. 태식은 직접 그녀를 안내하며 방을 보여줬다. 이 방을 쓰면 좋겠어요. 원래 당신 두 부모가 쓸 방이었답니다. 지연은 방 안을 둘러봤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곳곳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책장에 꽂힌 책들, 벽에 걸린 사진들. 지연은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제 엄마예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닮았지요? 지연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었다. 예쁘네요. 태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도 예뻐요. 어머니를 닮아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식은 지연에게 제안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호적도 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리고 회사 일도 배워야지요. 언젠가 당신이 물려받아야 할 테니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회사에 관심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태식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어요. 원하면 배우고 원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도 됩니다. 정말요? 지연이 물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제가 통제할 권리는 없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고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지연은 그 말에 감동했다.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호적 정정이 완료되었다. 윤지연은 이제 법적으로도 윤태식의 손녀로 인정받았다. 언론은 또 한 번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재벌가 손녀 공식 인정, 상속권 확보. 하지만 지연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상속이나 재산이 아니라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다. 태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정원을 산책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20년간 혼자 살면서 힘들지 않았나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태식이 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알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 절 찾아줘서요. 포기하지 않고. 태식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지연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0회의 방황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석 달이 흘렀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저택에서 살았지만 완전히 적응했다고 말하긴 어려웠다. 넓은 방, 풍족한 식사, 그리고 언제든 도움을 주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때로는 고시원 그 좁은 방이 그리웠다. 태식은 그런 지연을 이해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엔 산책을 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태식은 조금씩 손녀에 대해 배워갔고 지연은 할아버지라는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어느 날 아침 태식은 지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걸 주고 싶었단다. 지연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아기 옷과 작은 은팔찌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태식은 부드럽게 설명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이란다. 그리고 이 팔찌는 내가 직접 준비한 거고. 지연은 그 작은 물건들을 만지며 눈물을 참았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 누군가 이렇게 준비해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태식은 쓸쓸하게 웃었다. 20년 동안 이 상자를 열지 못했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지만 이제 내게 돌려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미안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찾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태식은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래도 내가 혼자 힘들게 살 때 나는 몰랐어. 그게 너무 미안해. 지연은 태식의 손을 잡았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마.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서로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태식은 지연을 부모님의 묘소로 데려갔다. 한적한 공원묘지였다. 잘 가꿔진 묘비 앞에 서자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랑하는 아들 윤, 며느리 김,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비석 하나. 손녀 윤, 지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지연이 놀라 물었다. 태식은 설명했다. 당시엔 내가 죽었다고 믿었으니까 함께 묘를 만들었지. 하지만 이제 그는 작은 비석을 어루만졌다. 이제 이 비석은 치워야겠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연은 부모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부모님이었지만 눈물이 흘렀다. 엄마, 아빠, 저예요. 지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태식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들아, 며느라, 손녀를 찾았다. 우리 지연이를 찾았어. 20년 만에.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묘소 앞에서 울었다. 20년간 쌓인 슬픔과 그리움을 쏟아냈다. 묘소를 떠나며 태식은 지연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니? 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혼란스러워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천천히 생각해보자. 늙은이가 바라는 건 내 행복이란다. 행복. 지연은 그 단어를 되뇌었다. 행복이 뭔지 잘 몰랐다. 지금까지는 그저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선택의 자유가 생긴 것이었다. 공부를 하고 싶어요. 지연이 갑자기 말했다.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겨우 땄고 대학은 엄두도 못 냈어요. 하지만 이제 태식은 환하게 웃었다. 좋은 생각이야. 무엇을 공부하고 싶으냐? 사회복지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태식은 감동했다. 자신의 고통을 딛고 남을 돕겠다는 손녀가 자랑스러웠다. 그렇다면 내가 도울게.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도 하고. 지연은 손을 저었다. 너무 많이 도와주시면 부담스러워요. 저도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장학재단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떻겠니? 태식이 제안했다.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야. 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도 같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게요. 스스로 길을 찾고 싶어요. 태식은 손녀의 의지를 존중했다. 그는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지연은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했다. 검정고시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을 알아봤고 자기소개서를 썼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지연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보호시설에서의 어린 시절, 홀로 독립한 후의 힘든 나날들, 그리고 운명적으로 할아버지를 만난 이야기. 모든 것이 파란만장했지만 이제는 그 경험들이 자신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면접 날 태식은 지연을 응원했다. 긴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면접장으로 들어갔다. 교수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당신 같은 학생이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합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지연은 태식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붙었어요. 태식은 손녀를 껴안으며 축하했다. 잘했다. 정말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그날 밤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단둘이었지만 그 어떤 파티보다 따뜻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연이 말했다. 새로운 삶의 시작.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고 그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꽃이 만개한 정원이 보였다.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처럼 자신도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제 꽃 피울 때가 된 것 같았다.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다. 태식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한다, 지연아. 20년 만에 나눈 가족의 사랑. 그것은 늦었지만 진심이었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2년 후 지연은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우수했다. 방학 때마다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태식은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그는 여전히 저택에서 살았고 지연도 방학 때면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학기 중엔 학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지냈다. 독립적인 삶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태식은 지연을 회사로 불렀다. 한번 둘러보는 게 어때? 지연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회사를 방문했다. 높은 빌딩, 분주한 직원들,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다. 태식은 직접 회사를 안내하며 설명했다. 언젠가 이 회사가 내 것이 될 수 있단다. 태식이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경영에 관심이 없어요, 할아버지. 태식은 웃었다. 알아. 하지만 선택권은 내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회의실에서 임원진을 만났다.
박진수가 떠난 후 새로 영입된 전문 경영인들이었다. 그들은 지연을 공손하게 대했지만 그녀는 이 세계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화려하고 경쟁적인 분위기.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회사 방문을 마치고 나오며 지연은 태식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회사를 물려받고 싶지 않아요. 태식은 놀라지 않았다. 알고 있었어. 너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어요. 무엇을? 태식이 물었다. 지연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보호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이 따뜻하게 자랄 수 있는 곳. 단순히 재정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지지해주는 시설이요. 태식은 감동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주겠니?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후원자로 계셔주세요. 태식은 기쁘게 동의했다. 그러도록 하마. 그날 이후 지연은 보호시설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대학 교수들과 상담했고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다. 태식은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고 법률적인 절차도 도왔다. 1년 후 드디어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보호시설이 문을 열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도 취재를 나왔다. 지연은 간단한 인사말을 했다. 저도 한때 보호시설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잊을 수 없어요. 이곳이 그런 아이들에게 진짜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은 뒤에서 손녀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아픔을 딛고 남을 돕는 손녀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며느리와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보고 있지? 우리 지연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시설에는 15명의 아이들이 입소했다. 지연은 직접 그들을 돌봤다. 식사를 챙기고 숙제를 도와주고 밤에는 이야기를 들어줬다. 아이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차 지연을 따르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우릴 진짜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지연이 물었다. 선생님도 우리랑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지연은 아이를 껴안았다. 그래. 선생님도 너희랑 똑같았어. 그래서 약속할게. 너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흐르며 희망의 집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시설이 되었다.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고 성공 사례들이 쌓여갔다. 지연은 이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은 지연을 저택으로 초대했다.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무슨 날이에요? 지연이 물었다. 태식은 웃으며 대답했다. 너를 만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어. 우리가 다시 만난 날. 식탁에는 지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대화는 편안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다. 혈연을 넘어선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였다. 행복하신가요? 지연이 물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손녀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어. 정말 고마워. 지연은 손을 뻗어 태식의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태식은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 물었다. 유언장이야. 태식의 대답에 지연은 놀랐다. 할아버지, 왜 갑자기? 태식은 손을 저었다. 아직 죽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지. 지연은 봉투를 열었다. 유언장에는 재산의 대부분을 지연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은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할 것.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손녀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원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쓰되 남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태식의 배려가 고마웠다. 지연은 봉투를 꼭 안으며 다짐했다. 할아버지의 뜻을 꼭 지킬게요. 시간은 계속 흘렀다. 지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희망의 집의 정식 원장이 되었다. 시설은 확장되었고 더 많은 아이들을 받아들였다. 태식은 후원자로서 꾸준히 지원했고 가끔은 직접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어느 봄날 지연은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태식과 함께였다. 그들은 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랑 함께요.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태식은 며느리와 아들의 묘비를 어루만졌다. 아들아, 며느라. 지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너희도 보고 있겠지? 우리 지연이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묘소를 떠나며 지연은 태식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재벌가의 이름이 아니라 윤지연이라는 이름으로.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것. 할아버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실 거죠? 지연이 물었다. 물론이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필요할 때마다. 태식은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걸어갔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20년의 공백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20해 만에 찾은 진짜 삶.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태식도 마찬가지였다. 손녀를 찾으며 그는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배웠다. 재산이나 회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가치라는 것을. 그는 남은 인생을 손녀와 함께 보내며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정원에는 봄꽃이 만개해 있었다. 생명이 움트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지연과 태식도 마찬가지였다. 20여 년의 겨울을 지나 이제 그들의 봄이 왔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엔 제가 요리할게요. 지연이 말했다. 태식은 놀라며 물었다. 요리를 할 줄 알아? 배웠어요. 시설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지연은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태식는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가 차려졌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눴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조차 따뜻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이. 밤이 깊어가고 지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그녀는 그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소박한 소원이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전부였다. 태식도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같은 별을 보며
그는 감사했다. 손녀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지연과 태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내일은 어제보다 더 밝을 것이었다.